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오늘 아주 어마어마하게 센 캐릭터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긴장이 좀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오죠. 고발 사주 의혹에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 최강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고인 최욱을 만나러 피고인 최강욱입니다.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단식 투쟁 중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식 4일차인데 아무도 몰라. 아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단식 4일차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성남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저기 당내에도 조금 소문 나는데 많이 소문 났습니까? 네.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요. 안 되잖아요. 오. 그거요. 4일차 맞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4일차. 4일차. 예. 네. 정말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등 떠밀려가지고 본인은 사실 하루 릴레이 단식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팻말을 단식 1일차로 쏘는 거야. 어쩔 도리 없이 떠밀려서. 텐트 다 쳐놓고 와. 현수막 다 걸어놨더라고. 네. 금요일날 저녁에 딱 가봤더니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고민하다가 사실은 네. 이제 릴레이 단식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려다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한 이미지였는데. 아니 그다음부터 내가 완전 없으면 지금 안 뭐-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 보면은 막 길바닥 정치야 보니까. 자, 그리고 빌런 잡는 투사 이미지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상대가 있어야 반짝반짝 빛나는데 맞아요. 오늘은 좀 각이 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용혜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제 네, 얘기였군요. 왜 빌런? 네, 요즘 그 쇼츠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많이 나와요. 예. 제가 매불쇼 굉장히 즐겨 보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되게 재밌게 보는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좀 긴장이 됩니다. 그 아무리 재미없어도 최진봉 교수님보다 재미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네.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최소한 입건되거나 압수수색은 나가죠. 네, 장담합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용혜인 의원님. 네. 이거 진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새 아주 전사가 됐습니다. 특히나 그 여가부 장관 설이 돌고 있는 김행. 김행 전 대변인하고의 설전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국회에서 이제 여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꼭 라디오에서 만나야겠네요. 라디오에서 만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네. 이제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과 상임위원으로 만나야 하는 건가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대로 김행, 정미경, 김종혁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던데 한 분도 버릴 분이 없네. 이제 김병민 최고만 만나면 됩니다. 네. 김병민.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힘겹습니까? 네, 김행. 제일 힘겨워요. 네, 김행 전 비대위원이 가장 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세요. 네. 김행 비대위원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최근에 김행 씨의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거 어필하는 거예요 계속. 맞아. 그러니까 두 분이 할 때도 제가 들었는데 말을 그냥 계속 끊으면서 들어오잖아요. 말을 끝내주게 만들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와요.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눈 이렇게 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발탁에도 저는 기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그건 생각해요. 맞군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요. 제 생각에.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싸우라고 또 그렇게 지시하지 지시를 했죠.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아니 뭐 봅니다. 장성철 씨가 김건희 선생하고 뭐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해갖고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예. 네, 저는 사실 그 최강욱 의원님, 우리 매불쇼에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처음 만난 것처럼. 왜냐하면 그 동안의 궁금증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쌓였어요. 네. 진짜 궁금한 게 많이 생겨버렸어요. 예.
특히나 이제 최강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 거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뭐 당연히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이제 지명되고 임명될 때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걸 다 이렇게 관리하고 들여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중앙지검장 될 때는 아니었고 그때는 뭐 안 제가. 계셨겠지만, 네.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의혹만으로도 그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인물 아니었겠느냐.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죠. 그때 당시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검사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또 인기도도 있고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인사검증의 기준으로 해서 그간의 공직자로서 살아온 모습이나 행적이나 여러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은 검찰총장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다. 그런 보고를 제가 여러 차례 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그 술수를 부렸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거짓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을 일종의 면접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얘기를 막 나서서 했고 그 후보군 가운데요. 공수처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보다 공수처 훨씬 얘기까지 더, 했어요? 훨씬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와. 검찰 개혁에 내가 뭐 하여튼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환심을 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본인의 정체성을 속였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극우 보수 진영에서 제일 먼저 처단할 사람이 자기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처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문재인 정부를 절대 배신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검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적폐청산 수사라는 점에 있는데 그것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마무리하고 싶다. 그다음에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네. 그 방파제가 돼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 방향성이랑 매우 일치한 발언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가 되기 위해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고 무슨 뭐 벌레에 비유하고 막 그랬다며.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판으로 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 맘대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계속 그런 반복해 왔어요. 그러면 그 인사 검증에선 그랬다고 치고요. 그런 다음에 어찌됐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사실 지금 현재 검찰총장 아는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 검찰총장 이름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거의 아마 모를 겁니다. 존재감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제를 시켰다든지 왜 이런 것들이 없었냐. 경고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워낙 캐릭터가 특이하고 언론을 항상 수시로 이용하는 정치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바로바로 반박 그 피지가 나옵니다. 그건 정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일이지 정부 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마다 검찰총장이 경로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세상에 어느 기관장이 앉아가지고 무슨 화를 냈는지 즐거워했는지 이런 게 기사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뿌리가 따져보면은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언론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브리핑을 하도록 그때는 제도화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네. 그 팀들이 그대로 움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총장이 너무 오버를 하니까 이거는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공직자와 대화하는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꼬아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비틀어서 이상한 보도를 또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만들어내는 네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갑자기 집행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이거든. 화요일 아침에 일을 벌여놓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건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렇죠. 중요 사건들 그 네. 규정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 장관이 만나자고 하셔서 저녁 때 만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선처를 요청하더라. 법무부 장관이. 아 조국 장관 봐달라고 하더라.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선처를 요청하더라. 말하자면 사정했다 이런 톤으로 뉘앙스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거야. 그게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봐달라고 사정했겠습니까? 연세도 그분이 많고 네. 경력으로도 저기하고 직위도 높은 분이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게 MSG를 치고 네. 그거를 또 언론 그대로 받아가지고 중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죠. 아니 그 정도면 이제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이 몽둥이 들고 나서야죠.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착각하시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은 청와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기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관할이 비서실 경호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 하는 일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무슨 정점식 의원이 뭐 옛날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방치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뭐 누구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본인이 제 이름 얘기했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은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옛날에 사정비서관이라고 했던 거기가 했어야 되는데 반부패 비서관이 같이 국정원 댓글 수사할 적에 함께 좌천됐던 그 말하자면 신복이지 옛날에. 네. 그러니 뭐 그게 될 일이 없었죠.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검사 출신인데. 박형철. 박형철. 그거 생각하면 너무 저 뼈 아프고 가슴이 좀 아프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분들 뵙고 뭐 강연하고 이럴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질문을 하셔요. 너무 네.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죠. 화가 난다. 네.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그렇죠, 된 거냐.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좀 질문해 주시는 시민분들 심정은 알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야속합니다. 저보다 더 답답하고 속상하실까요? 설마. 결국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네. 자리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게 정치 검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소위 특수부 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런 스킬들을 전수하고 주고받으면서 네.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 네.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과거에 그 한상대 검찰총장 네. 몰아낼 때 그 최재경 중수부장 사이에서 둘이 나름의 권력 투쟁이 붙었잖아요. 네. 이명박 때. 그때 최재경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특수 라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그때 총장이 몰아내는 졌죠. 총장이 졌잖아요. 예. 그때 언론 담당이 윤석열 검사야. 근데 그 후회가 편집국장 한동훈이고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검언 유착 의혹이 터지면은 이거는 정언 유착 의혹으로 프레임 전환해 버리고 독직 폭행으로 또 전환해 버리고. 근데 늘 프레임 전환을 보세요. 김학의 사건이 나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수사를 이상하게 하고 온 국민이 다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을 보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출국 금지를 시킨 거 자체가 불법이다, 절차 위반이다, 어쩌고 해가지고 그 프레임 전환 시켜버렸잖아.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하고 네. 막 이러잖아요. 매번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윤석열식 언론 플레이를 한다. 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막 몰아세우면서 범죄자처럼 취급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뭐야 본인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님 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게 이재명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의원님도 태도 하나하나가. 윤석열 씨라고 하잖아요. 나는 C라도 붙였지. 얼마나 존중을 해준 건데. 최광욱 의원님이 사실 어찌 보면 저도 듣기는 이제 민정비서관 하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니까. 공직비서관 하면서 이제 공직 그 후보들을 이제 검증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아마 이제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 의원님이 그 이후에 뭐 수사되고 기소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이 좀 있다고. 아 그렇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길지를. 그러면 당연히 이 윤석열의 특징은 자기한테 뭔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어찌 보면 손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보복을 하죠. 보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처럼 네. 그러니까 최 의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기소되고 수사받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아니 심지어 그 양반은 자기가 저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나가는 상황에서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얼마나 공손하고 사려 깊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여튼 정말 제가 한번 열심히 하자. 그건 이주일이지.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이주일이죠. 왜 그래요, 진짜? 이준우 선생이 그렇게 안 하지. 아이고 참. 이준우 선생 모독하지 마. 야 주현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이주일이야.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 신분이고 의원님은 공직기강 비서관일 때 임명장 받고 전화를 했어요? 두 분이? 네, 그 이제 임명장 받고 나가는 길에 오.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그 양반 그때 청와대 구경한 첫날이거든. 그리고 이제 막 그 흥분된 마음으로 나가면서 통화가 됐는데 네. 하여튼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두고 보자 이런 생각했겠네. 모르죠 그때는. 그때까지는 보고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다 알았지. 네. 사실. 혹시 의원님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 후보 시절에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그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그거 어떠셨어요? 듣고? 저는 이준석 대표 생각이 많이 났는데 네. 이 정도면 양두구육이 아니라 이준석 본인을 갖다 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후보를 그 당의 당원들이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네.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참 자괴감이 들거나 혹은 어떤 상처를 입지 않을까 저게 용납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상처 안 입은 것 같은데요. 전혀 안 그 참 입으신데. 신기하죠. 네. 그거는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아,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공천 아. 때문에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을 뽀개버리겠다 그러고.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엄청 기분 나쁘죠. 어차피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뭉쳤다기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뭉친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나한테 이익이 되는 한은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서운할 이유가 없지. 혹시 그 언어나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 바 없습니까? 녹취를 글쎄요. 통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놀라셨어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서 놀랍다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쌍욕을 많이 하지. 아, 그래요? 되게 얌전하게 얘기하던데 내가 듣기에는. 어, 자기가 그때 뭐 부탁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버리지 자기하고 말아라. 친하거나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돼요. 그게 음. 경악스럽지 진짜. 아, 진짜로요? 들어보면. 우리 그때 청와대에서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면은 그 박효철 비서관이 자기 가까운 후배니까 아침에 무슨 일 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화를 하면 박 비서관님 나 저기 누군데 오늘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이렇게 좀 물어봐도 돼요? 뭐 이런 식의 기본 예의잖아. 네. 엄마 왜 전화 안 해 이 새끼야 이거야. 공직자끼리?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들리잖아. 하도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니까. 와. 그러니까 옆자리에 이렇게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러면 민망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나가. 들리니까. 이거를 전화를 못 받고 와.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한 10분 있다가 들어와 빨개져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아 형님 그래 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그거야.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아니 붉어지기까지야. 아이고 못 견디시던데요, 뭐 보니까. 못 견디는 건 아니죠. 봐야 되는데 왜 못 견뎌요? 그럼 얘기를 안 하지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대화할 만해요? 대화할 상대는 아니죠. 근데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의 많은 장관들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그거 저는 따라가고 하거든요. 있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제가 있지. 지금 행안위에 있으니까 이상민 네. 장관이 사실
이상민 장관은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한동훈 장관이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웃는 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절대 뭐든 듣지 않는 스타일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독도가 한국땅이죠라고 물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설마 국무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건 근데 아니겠죠. 어떤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반대할 거야. 일단 받아치고 본다. 야당 네. 의원의 질문에는 일단 반박하고 본다라는 게 이제 태도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건데. 부족해서 국무회의 때 앉혀놓고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그래서 요즘에 좀 국회에서 일하는 게 힘드시겠군요. 좀 힘들어요, 마음이. 그럼 국무위원들이 앞에 있는 의원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싸우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인가 보군요. 그렇죠. 결국 그걸 통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물어봤잖아요, 총리한테. 그 싸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 이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열심히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국민한테 설명을 하는 자리예요. 그거는. 네. 근데 거기서 덤비는 거지 매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마치 우리 또 최강욱 의원님이 박문진 이사였어. 맞아 예전에. 지금 이제 방송 관련해 가지고 진짜 전방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 MBC 박문진 이사장 문제는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또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었고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자초해 그게 해놓고 컸어요? 나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언론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검찰 시절에 그 프레임으로 다 보는 건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그 지적이나 비판을 받더라도 본인이 해명한 걸 우선으로 다 적어줬고 그렇게 쭉 해왔는데 내가 그보다 더 센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언론의 모습이 많이 미흡하지만 당사자인 대통령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얘들이 언제부터 이랬어? 뭐 이런 그럴 수 생각이 드는 있겠네. 거죠. 지금 현재도 검찰발 보도는 거기에 비판의 논조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 전혀 안 그냥 들어가요. 그 자체로 받아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지금 이제 뭐 비판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걸 그렇죠. 이제 견딜 수가 없네. 그러니까 검찰발 언론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흘려가지고 뭘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일단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재판이 시작되면 네. 그러면 재판을 하는 순서가 현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검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반박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나는 순서가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인과 피고인이 이렇게 반박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양측의 근데 주장이니까. 재판 기사 나는 거 보세요. 변호인과 피고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반박했다 이렇게 나와. 순서가 완전 거꾸로 뒤집혀서 나온다. 재판 진행이 그렇게 안 되거든. 원래 시간적 순서는 검사 변호인이에요? 항상 모든 게 검사가 먼저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재판 끝날 때 얘기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매치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재판하는 것도 검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변호인과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로 끝나는데 기사를 보시라고요. 항상 변호인 얘기. 맞네.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원고 입장에서 결국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형사 재판은 거의 피고인이 반박하는 게 가장 주된 거거든요.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저도 이런 거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본인이 있어요. 생각한 것처럼. 아니 서초동 기자들과 여의도 기자들의 차이인데 어찌 보면 서초동 기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사실은 서초동 쓰는 기자들 중에 대부분 한 80-90%는 다 검찰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조는 거 수사 중에 이거 누가 뭐 수사를 한다, 누구 압수수색을 한다, 거기서 나오죠. 뭔가 검찰에서 원하는 걸 잘 써줘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를 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 이 서초동에 있는 기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네. 다 자기가 빨대를 하나씩 꽂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귀신같이 또 검찰에서 이용하지. 아니 지금 우리 작가가 이거 찾았는데 그 김용 사건 하시죠? 뭐 현재까지 변호인으로 돼 있긴 하죠. 김용 관련한 언론 보도를 지금 순간적으로 다 찾았는데 네. 이것도 다 그런 형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매번 그렇죠. 그렇다니까. 근데 형 끝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맞지 오늘 뭐. 그래도 김용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달라질 거예요. 이제. 아니 그래도 김용 사건은 그 언론 대응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날 재판하는 거 요약 보고도 하고 대응하면서 이러면서 그래도 조금 왜냐면 검찰발에서는 검찰이 전권을 쥐고 있어서 언론 거의 안 나고 네. 법정에서도 법정 안에 기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뭐가 중요하고 포인트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날 재판 진행 사항을 이제 브리핑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재판이나 아니면 다른 재판하는 것들은 거의 그것도 안 돼요. 네. 우리 의원님, 뭐 지금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좁혀가지고 그 신앙님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키우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선 공작이라고 하면서 말폭탄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할 반역죄, 1급 살인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원래 이런 분이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좀 점잖은 분이셨다 전반기에. 사람을 되게 간대하게 보시네요. 그래요. 저는 잘 원래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윤심 후보가 돼서 당 대표가 되시더니 사실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 코드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네네. 이제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기자들 앞에 서서 했던 게 뭐 특정 정파의 주장을 그대로 싣는 언론은 우리가 이제 기관지 5건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공산당 언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 그 공산당 언론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산당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 공산당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방송사 언론사 구성원들의 생각도 예전 MB 때하고는 좀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구성원들이요?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 어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MB 때 해직까지 감수해 가면서 싸웠던 언론인들의 그 외침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외침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고 느꼈던 바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우여곡절 그때 회사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후배 기자들의 시선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차가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미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봉급을 받는 직장인 것이고 저 선배들 때문에 회사가 한때 어려움에 처했고 그 저 사람들은 저쪽 편이고 다음 사람들은 이쪽 편이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나는 싫다 뭐 이런 정도 입장. 그러니까 회사가 저렇게 해서 뭐 지금 공영방송의 지위를 잃고 뭐 넘어가고 이런 거보다는 봉급이 또 내 복지가 처우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참 슬펐어요. 그 후배들이 봤을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아주 정치색 짙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만 힘들었지.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과거에 해직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70년대에. 그분들을 보던 MB 때 해직 기자들은 정말 귀감이 가는 선배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양심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럼 뭐 저는 다음 세대 기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라고 보거든요. 네, 완전 달라요. 170일 동안 그때 파업을 했어요. MBC, KBS, YTN까지. 근데 그때는요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근데도요 아스팔트에 가가지고 월급 하나도 못 받고 좌천당하고 이러고 해임당해도 끝까지 외쳤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 언론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항을 안 하는 모습이 물론 제가 뭐 그 기자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예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네, 아무튼 뭐 종편에서 부르면 제일 빨리 가시는 분이 또 최진봉 교수님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개각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체부 장관으로.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키워주신 김행이라는 분도 여가부 장관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신원식 의원도 국방부 장관으로 또 이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민주당이 그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 발의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요것도 다 수포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관은 굉장히 정당한 명령을 했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집행하지 않은 사람을 항명이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 와가지고 언론을 상대로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입장을 당당하게 관철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늘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말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 그 쥐들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저런 불법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 탄핵 소추하겠다.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저 옷벗을 내고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인사로 얘기되는 게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도 있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는 문제를 사실 보면은 이것도 용산에서 결정하고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국방부에 덮어 씌웠잖아요. 지금 국방부가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따져보면 원조가 작년 국정감사 때 신원식 의원이 뭐 그랬다고 그걸 하더라고요.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서 국방부의 핑계가 뭐냐면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검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국민의 지금 60% 70%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를 원조집을 지금 다시 데려다가 이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말로 막 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사람에게 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탄핵 자체가 이제 아니 탄핵 말고 어려워지잖아요. 다른 방법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있는데 예. 정치적 저는- 책임은 못 지운다. 네. 근데 탄핵에서 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이죠. 이상민 네, 장관 탄핵이 굉장히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되게 자신감 있게 탄핵도 붙어볼 만한데 사실 야당이 요구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지금 네. 용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그 장관을 경질해라라고 하면 이제 절대 경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인데 네. 이것을 그 이종석 장관을 이렇게 교체한다라는 건 탄핵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심판까지 갔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실까지 수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 치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 이런 불만들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쌓이겠죠. 아 그죠? 나중에 이제 여기가 힘이 빠지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나오겠죠. 아 거봐.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건은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해병대 수사위압 사건은 네. 용산 내부에서도 많이 있고 해병대에도 많이 있고 국방부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탄핵이라는 실제 이제 법적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게 나올지 모르거든. 탄핵이 내일 모레 그냥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용산을 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모든 상황이 용산을 빼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네, 벌어졌기 네.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걱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특검은 반드시 해야죠. 아 그럼 반드시 네, 합니까? 반드시 해야죠.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관철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꼭 국회에 있는 한 해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같은 제3의 기관이 아니면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 박정훈 그렇죠. 대령은. 장관급 장군 이상 장군이어야 스타급만 되기 되기 때문에 법무관리관도 심지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공범으로 다시 저기 할 수는 있어도 근데 박정훈 대령은 이 사람들의 공범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관, 차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여기까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네. 법무관리관이나 박정훈 대령은 여기에서 지금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해가지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 기회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적인 거죠. 네. 저는 결국은 집권 여당이 얼마나 세게 반발하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눈치를 보는 게 딱 하나예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특검 하면 아마 결사 반대하고 막 들어누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공천이 끝나면 저는 아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도 끝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만 받고 총선만 끝나면 우린 다 떠난다. 윤석열 상관없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해도 실제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 우리 처음에 얘기한 때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민간인 윤석열 씨가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가지고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인과. 네. 그 윤석열 씨의 생각과 지금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공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 보이는 척 해야 되지만 그거를 따낸 뒤에 보이는 모습은 서로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힘이 민주당보다 더 싫지만 네.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싫지만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 이거를 지금 감수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현근택도 알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주기보다는 검찰 출신에게 공천을 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검찰 출신이라기보다는 네. 정치인은 잘 안 믿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가깝게 지내거나 본인이 친한 사람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죠. 이번에 이제 김태호 공천하는 거 보면 아마 국민의힘 아. 사람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공천하기 싫었거든. 아. 재판 이거 공천했다가 지면 당장 뭐 비대위 하자, 당장 하자고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천하기 싫은데 사면해주고 뭐 유무원의 직간접적인 영향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공천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선 공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더 이쪽으로 알 수밖에 없어. 더 충성해야 되고 더 싸워야 되고. 그래야 어쨌든 공천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 끝난 다음에 생각 안 하죠. 그거야 나중에 문제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진다. 예를 들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는 네. 저도 확실하게 격차를 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김기현 대표 물러난다. 네. 그래야 이 수도권에서 선거를 해볼 만하다. 네. 지금 체제로는 그냥 용산 체제로 가는데 이래 갖고는 선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들에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김기현 대표 물러가겠죠. 물러나? 그럼 김기현 당연히- 대표는 지금 죽을 맛이겠네. 그렇죠. 공천하기 싫은데 공천했고 이 어. 선거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지만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 선거고 거기 뭐 강서구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바치기 때문에 이걸로 보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김기현 대표의 어쨌든 운명과 갈려 있어요 여기에 갈려 있고 다 보고 있죠.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의원님 이럴 때는 용산의 의중을 당 대표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해요? 글쎄, 거기는 뭐 그냥 전화해서 그냥 쌍욕하지 않을까? 아니 시킨 대로 해.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 그럼? 예를 들면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제 그런 뭐 내가 모르는 뭔가 어떤 정치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통상의 아, 민주정부를 통상의.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 근데 워낙 또 여기는. 술 좋아하시니까 술 한잔 하면서 넌지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럴까요? 네, 여의도- 넌지시 얘기는 안 하는. 그래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항상 대놓고 얘기하지. 넌지시 절대 얘기 안 해. 아, 넌지시 아니에요? 예전에 그거 모르셔요? 그 뭐야 문자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 하지 않을까? 아 내부 총질 텔레그램 문자처럼. 그 네. 체리 따봉 체리 따봉 사건처럼. 보내고. 그런 아니, 식으로 소통할 것 같은데. 저기도 있잖아. 나경원 의원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거 아니 너는 해임시키는 거야. 사태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런 경우가 여기도 반복되겠죠, 계속.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고 나서의 플랜까지 이미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들리는 소문에 아, 의하면 그래요? 구체적인 비대위원장 이름 비대위로 와. 이름도 저는 들었어요.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약간 신복해. 자가 발전의 느낌이 있긴 꼭 그렇진 한데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그러면 같아요. 뭐 그게 김기현이 신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럼 만약에 신복이 되기로 작심한 그렇지,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성이 이런 안 차.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한테 이거 지면 우리 다음 총선 큰일 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실 공천 안 할 명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냥 한 템포 쉬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본인의 의견에 엇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쭉 봐온 사람이잖아. 그럼 말을 못해요? 그럼요. 다 죽는데 그럼 너 여기서 그냥 꿀을 내 패가망신 할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다 죽는데 나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윤석열- 아니 그리고 대놓고 설득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나에서 밀리면 다 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럼.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거랑 전쟁에서 이기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긴다고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아닌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의 승리에는 좀 관심이 없고 이 전투에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가 정치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검사의 삶이라는 게 순간순간에 피의자를 앉혀놓고 순간순간에 자기가 늘 이겨야 돼. 그리고 지가 이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해보셔서 알잖아. 말 같지 않은 질문 해놓고서 지 말이 맞다고 계속 인정하라고 하잖아. 에? 그렇게 하고 법정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검사는 원래 객관 의무가 있어가지고 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게임으로 생각해요. 얘들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여기를 내가 거꾸로 떨어야 된다. 그걸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거를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이기는 건지 요 수법만 발전시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무슨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긴다 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하나의 전투에서 지는 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우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지는 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라니까. 검사 시각으로 이해하면 다 보여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외교에 대해서 의원님 요거 진짜 짧게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통큰 외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녹색 기후 기금에 3억 달러. 내가 한번 쏠게. 그래,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그래 한번 쏠게. 통큰 외교하고 돌아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외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국익을 수호하고 두 번째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 번째로 본인이 공언한 것이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세일즈를 하겠다. 근데 뭘 가서 팔고 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집어주고 온단 말이에요. 매번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비용을 들여서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지금 외교의 목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대통령이 국내 행사건 국제 행사건 가시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거든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을 나가시기 한 3일 전부터 그 자료를 보느라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인데. 해외 순방은 그냥 경무에 시달리는 그럼요. 일이에요.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는 일이고 그래요. 가서도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정상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국가의 국익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동선이 정말 초 단위로 짜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국내 행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부대 열중셔를 안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기존의 저거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교 현장에 가가지고도 기어이 여사가 앞에 가가지고 국가원수하고 인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외국의 외교관들이 볼 때는 이거는 나라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이 한번 다녀가면은 그 우리 그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써버리잖아요. 뭐 게이샤라느니 뭐 콜걸이라느니 이런 말을 막 그냥 써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나가 있는 나라는 임기 동안에 전 세계 다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네. 대통령 하기 싫다며요. 힘들다며. 아니, 그럼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해외 그리고 순방에는 아니 저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3조 원 이제 뭐 지원한다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복지 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하는 예산들 많이 줄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3조 원을 외국에다가 지원하고 아니 그리고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법인세 깎아지고 그다음에 종부세 깎아지고 부자 감세조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세금 올리고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죽어간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 자영업자들은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자율도요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추경하자면 추경은 절대로 안 된대. 네. 돈이 없어서. 그러면 3조 원을 날려요. 그게 국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가 이미지 얼마나 망쳤습니까? 잼버리 때문에 얼마나 국가 이미지 망쳤습니까? 잼버리. 그때 그럼 제대로 하지. 그럴 때 국가 이미지 다 망쳐놓고 돈 주고 오면 국가 이미지가 좋아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3조 원 날리고 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국가 있냐는 이미지 거예요. 생각하면 난 좀 바지라도 깔끔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뭘 바지까지 문제 삼아요, 그거. 아유. 국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참. 어쨌든 녹색기후기금에 3억 불을 이제 기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그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사실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 탄소 배출량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녹색
그 기후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런 건 다 안 하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그냥 날림으로 의결해 버리고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통 크게 3억 불 쏘고 기분 내고 오시면 단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그 리커창 총리한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권 외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진짜.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해도 친구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건 또 주권 외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저는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여의도 뉴비여서 그런지 초선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뻔뻔하실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리백에 대해서 선거 때 그 몰라가지고 왜 네, 윤석열 후보가 몰랐었죠. 예, 몰라놓고 그거 몰라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예, 던졌잖아요. 몰랐어요. 예.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런 정책을 전혀 안 하고 다 지금 거꾸로 나가고 후퇴를 시키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네. 유럽이 지금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막아버리겠다 그랬잖아. 다. 네.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게 되는 네, 거죠. 수출이 안 맞아요.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제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도 그 법 좀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정부가 전혀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기업이 그 하소연을 한다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아, 실제로 그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 대폭 삭감했거든요.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가 너무 높아. 하위 4%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희귀한 국가라고 지금 놀림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고어 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했잖아.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희귀한 국가. 그렇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이나 풍력 발전이 화석인 석탄이나 가스보다 비싼 나라가 사실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4%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50개 네. 국에서는 주요 50국에서는 없고 네. 그럼 이제 더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그 비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유럽에 수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예, 앞으로 근데 더 녹색 이게 기후 줄어드니까. 기금에는 3억 달러 쾌척.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기업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쭉 계획대로 하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등 분쟁 지역 관련한 예산을 27억인가 편성을 홍보 예산. 했는데 네, 네. 한국은 독도 그리고 역사 왜곡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의원님.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 매우 어렵죠. 이건 무슨 뭐 검사 출신 안 검사 출신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관성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일본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본에 모든 대해서 걸 했잖아.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일관성이 있어. 이 극우적인 역사관이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러니까 올해 특히 더 그러시고 이 건국론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이 일본의 식민 지배가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화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펌웨들도 진심인 것 같다. 저는 차라리 진심인 것 같아서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의 전략이면 뭐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대통령께서 정말로 뭐 정강훈 목사 유튜브라거나 아니면 이승만 TV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죠. 아니 그 극우면은 매우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원래 그 오히려 좌파를 진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민족주의자고 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예. 건드리지 말 선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는 북한을 바라보면 안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일본에 가깝냐 아니면 일본에 맞섰냐 딱 저는 그 기준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위들이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사 전쟁은 절대로 윤석열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 현근택 변호사님 지금 단식 중이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은 정부 여당 사람들 최소한 한두 명은 오지 않습니까? 근데 태용호 의원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어찌 보면 그게 뭐 단식 문화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야당 대표가 하면 여당 대표가 오고 뭐 청와대에서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오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은 그래도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뭔가 대화의 계기가 됐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는 아마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본인은 오고 싶겠지만 눈치 보이겠죠. 내가 가면 갔다가 혼나.
그렇지 아. 찍힐까봐. 왜냐면 뭐 당대표 된 이유도 있잖아요. 밀어줘도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대화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 동안에 뭐 이게 뭐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도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 보면 뭐 옆에서는 먹방한다 그러고 뭐 태용 의원 와서 뭐 누구 제명해달라 그러고 이게 정말 어쨌든 이렇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싸우자는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으로 입장을 냈네요. 네. 현안 언급 않는 게 바람직하다. 단식에 대해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별로 신경 쓰기 싫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보기엔 일동일체 지침을 준 거라서 뭐 여당에서 움직일 공간은 없다고 보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글 쓴 거 가지고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는 것도 참 문제다라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대통령실이 이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일관성이 없죠 이번에는. 네. 옛날에 세월호 때 그 유가족들 단식할 때 이제 옆에서 극우적 아유, 사람들이 일베들이죠. 이제 폭식 네. 투쟁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제 기억에 그것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유치하고 졸렬한 네. 짓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고 정치인들이 직접 그런 일들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오히려 여당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단식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저는 생각과 가치관이 극우적일 수는 있는데 품격이 없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검찰 내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의원님, 예. 이 왜 이렇게 수사를 오래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와서 비로소 생긴 일이에요. 아, 예전 그전이랑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1차 사건, 1차 수사, 2차 수사 막 3차 수사 이렇게 가거든요. 네. 중간에 대충 덮었다가 뭐가 하나 또 폭로되면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 결과 발표라는 걸 합니다, 항상. 그러고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몇 명 기소하고 몇 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몇 명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혹시 더 추가 저기가 있으면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 이후의 특징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 저기 양승태 네. 수사가. 네네네. 근데 그때 판사들을 여러 명 데려가서 수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 아직도 수사 예, 중이에요?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아직도 와.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민양 같은 케이스에도 와. 부모님들 다 기소하고 저기 해가지고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와중인데 네. 딸을 막판에 또 기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결정을 안 하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참고인이 재판에 가면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증언 안 하면 널 피의자로 전환시킬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최욱 씨 같이 그렇게 조사를 받고 와서도 남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떨고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이건 최욱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내 소나기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고 공포에 네. 떨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든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와. 공공연하게 후보실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나 기소라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된다.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맞아. 얘기했잖아요. 네. 패가망신하는 거다. 패가망신한다고 했어.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패가망신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본인이 볼 때 좀 티꺼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올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숨을 끊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가해지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거를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것만 있으면 자꾸 기소되고 뭐만 있으면 고발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깡패짓 하고 있는 거를 그걸 어떡합니까? 와, 그게 이번에 만들어진 기법인 그 전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진짜로. 없었어요. 네, 네. 아. 이거를 몇 년씩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죠. 사람이 자기가 조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뭐 처분이 있어야지. 저같이 그냥 아예 그냥 이게 범죄 덩어리인 사람은 그냥 일상이 되니까 그냥 사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거기 가서 아유, 전화만 스트레스 받아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떨었잖아요.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이용하는 거지. 와. 홍준표 시장이 그랬잖아요. 아유 우리 할 때는 이거 2달이면 이런 사건은 2달 이상 끈 적이 없다. 제발 좀 마무리하라고 예전에 그러잖아. 특수 사건은 대부분 2-3달 하고 딱
끝냈어요 대부분. 이재명 네. 대표가 2년이야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2년째. 아. 결론도 안 내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지치잖아요. 모두가. 검찰 주변이나 기자들도 보면 야 이러다가 그냥 5년 내내 이거 수사만 하다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제도로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로서 보완할 수 있죠. 아 그거는 있어요. 첫 번째로 수사를 못하게 수사 범위를 차단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경찰은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수사 일몰제라 그래가지고 네. 입건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처분하고 끝내는 걸로 그런 제도를 본인들이 내부에 조입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이거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검찰 수사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 이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 그렇습니까? 그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도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욕 그런데- 강하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도 반발을 하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다시 이제 빡된 뒤집은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총선만 끝나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긋거나 아니면 따라가기 싫거든.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게 검찰 수사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도 겨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말 안 들으면 나한테 그렇죠. 그럴 거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다음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충분히 된다고.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니 여당 의원들이 더 그래. 더 그래요? 네, 오히려 더 그걸로 아니, 자기들한테 실제로 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 때 사찰을 했던 대상 중에 야당 관련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남경필 씨도 사찰 당해가지고 손해배상도 받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무서운 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여기에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못 하셔서 아쉬운 표정인 것 같네요. 또 불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김행 대변인이 있어야 살아 있음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김행 대변인. 네. 아니, 이제 다음번에 압수수색 나오실 거라니까요. 이게 좀 압수수색 라인이잖아. 저는 조사 먼저 받으시면 저 알려주셔야 돼요. 꼭 알려줘요 진짜. 아니 뭐 검사가 알리지 말라면 안 알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